프로이드는 1917년에 에도와 멜랑콜리, 모닝 앤 멜랑콜리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프로이드는 이 논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상실하거나 또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큰 실망을 있거나 혹은 추구하던 이상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합니다. 어떤 상실이 있었을 때 아까 얘기한 실제 대상을 사별하는 경우나 혹은 사랑했던 대상으로부터 심한 실망을 경험하는 경우 혹은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지금까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걸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이상 자체를 상실하는 이런 아픈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상 삶으로 복귀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보여주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프로이드가 썼던 멜랑콜리아라는 용어는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정상적인 애도 과정과 병리적인 애도 과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론상 그리고 실제 임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프로이드는 보통 정상적인 애도 과정은 우리가 의식에 잡혀 나오지만 병리적인 우울, 병리적인 멜랑콜리아는 보통 무의식과 훨씬 더 관련이 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굉장히 힘든 현상이죠. 우울한 환자는 보통 자신이 상실한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다고 프로이드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애도와 병리적인 애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inhibition and loss of interest라고 프로이드가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에 대한 억제나 또는 흥미의 상실과 같은 것은 애도의 경우나 이런 병리적인 멜랑콜리아의 경우 모두의 경우에 드러납니다. 이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아가 온통 몰입되어 있는 애도 과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겠죠. 우선 지금까지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니비션, 억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아무 흥미를 가질 수 없던 일상 삶에서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에 대한 흥미를 모두 상실한 이런 현상은 공통적으로 병리적인 애도나 정상적인 애도 모두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멜랑콜리아의 특별한 것은 자존감의 비정상적인 감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도에서 빈곤해지는 것은 또는 공허해지는 것은 세상이지만 멜랑콜리에서는 빈곤해지거나 공허해지는 것이 그 자신 자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적 애도에서는 자존감의 상실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자기 비난과 자기 비하로 보통 표현됩니다. 여기서 멜랑콜리에서 보통 드러나는 것은 내가 형편없어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주위의 누군가에 대해서 당신이 형편없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프로이드의 사고의 어떤 아주 독창성은 그가 우울한 개인의 자기 비난이 사실은 잃어버린 중요한 사람, 보통은 환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속한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큰 소리로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버지를 큰 소리로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면, 어떤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알력이 있는 어떤 분이, 혹은 남편과 관계에서 알력이 있는 분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와 자기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실망시킨 혹은 자기를 버린 아버지나 자기 남편에 대한 비난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멜랑콜리아 환자들이 멜랑콜리에서 드러나는 어떤 자기 비난을 대상 비난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는데, 처음에 프로이드는 우울증 환자가 실제로 암묵적으로 당신은 무능해를 의미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무능해라고 자기 비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서 너와 나, 그래서 셀프와 아비트 간에 치환이 일어났다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는 과정을 여기서 인지하고 이걸 설명합니다. 프로이드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정상적인 애도와 병리적 애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는 리비도 집중의 방향이 바뀌는 데서 온다고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애도에서 개인은 상실한 대상을 포기할 수 없고, 그 대상을 정상적인 애도에서는 상실한 대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병리적인 애도에서는 그 상실한 대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정상적인 애도의 경우는 그 대상으로부터 리비도를 철수해서 그 리비도가 자연스러워진 리비도가 되겠죠. 이 리비도를 새로운 대상에게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리비도 유동성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랑했던 대상에게 가 있었던 리비도를 회수해서 다른 대상에게 부착시킬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멜랑콜리에서는 개인은 상실한 대상으로부터 리비도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상과 분리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하고 싶지 않아서, 그 얘기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대상을 환상 속에서 집어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애적 동일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이드가 설명한 얘기를 원문대로 본다면, 그러므로 대상의 그림자는, 섀도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대상의 그림자는 자아에게 드리우고, 그때부터 특수한 대리자에 의해 자아는 대상, 즉 마치 버림받은 대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상 상실은 자아 상실로 변형되며, 자아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아의 비판적인 활동과 동일신을 인해 바뀐
자아 사이의 분열로 변형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프로이드의 원문을 이 저자의 설명을 이 저자 리딩 프로이드를 저술한 저자 장 미셸 키노도스의 설명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대상 리비도 집중으로부터 대상과 융합된 자기의 자아에게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사실은 멜랑콜리 환자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흥미를 잃고 그 결과 자기에게로 자기애적 철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멜랑콜리 환자들은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서 그들은 마치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간 듯이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더구나 개인에게 되돌아온 비난은 자아의 분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상실된 대상과 자아의 일부가 융합되는 상황이 되겠죠.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 중에 상실된 대상과 융합하는 부분과 또 이 자아 중의 일부가 이런 현상을 비판하는 자기 내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프로이드가 이걸 양심이라고 부른 대리자가 자리 잡는데, 우리가 환자에게서 어떻게 자아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지배하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는지, 이를테면 대상으로 취급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아 중에 자아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일찍이 본 부분이죠. 그래서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분리되는 과정을 나중에 이론화하는데, 아직 초자아의 개념이 없을 때 자아의 분열 가능성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리비도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러브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랑하는 대상에게 투여됐던 리비도를 회수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회수해서 다른 대상에게 보낼 수 있는 정상적인 애도와 그렇지 못하고 자기애적인 회수로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애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이런 멜랑콜리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구별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프로이드가 증오라는 측면에서 이 현상을 더 깊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애적 동일시로 퇴행하는 사랑과 함께 주체에게 되돌아오는 증오라는 이런 양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강력한 자기 파괴적 성향은 대상과 자아 모두에 대한 사랑과 증오 간의 양가 감정이 심화된 결과라고 프로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 정동들은, 에펙트들은 분리되어서, 여기서는 사랑과 증오라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 각각 자신의 경로를 따라간다고 설명하는데, 한편에서 주체는 대상을 계속 사랑하지만 원시적 형태의 사랑, 이 원시적 형태의 사랑, 여기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를 얘기합니다. 동일시로 되돌아오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일시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대상 자체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과 자아가 융합되는 상황이 되겠죠. 대상과의 자기애적 동일시는 성애적인 리비도 집중을 대신하게 되면서,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랑관계를 포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리비도는
캐니벌리스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식인적인 구강 발달 단계로 퇴행하는데 자아는 대상을 먹어치움으로써 대상을 자신 속으로 함입합니다. 또한 자아는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애적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대상을 향했던 이 주체 증오는 이제 대상하고 융합되어 있는 자아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사랑, 대상이 포기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죠. 대상은 이미 상실했지만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이 자기애적 동의시로 숨어버리면서 증오가 이제는 이 대체 대상에게 작용하면서 자아에게 숨겨진 대상이죠. 어쩌면 사랑하면서 증오했던 이 대상이 자아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결국 이 대상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자아를 학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로 숨어버린 동일시화 되어버린 이 대상을 학대하고 평가절하하고 고통을 주고 또 그 고통으로부터 가학적 만족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비난이나 공격이 자아와 함께 자아에 숨겨진 자아와 동일시되어 있는 대상에게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되죠. 이 대상을 공격하려면 결국 자아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 비난이 매니페스트 된다면 겉으로 드러난 자기 비난은 타인에 대한 숨은 비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멜랑콜리 환자의 자기 비난은 동시에 대상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결정적인 요소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환자의 자기애적 철수는 대상과의 무의식적 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강박증 환자와 같이 멜랑콜리 환자는 자신과 어떤 사람들, 보통은 자기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대상들이죠. 보통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자기 주위에 있는 가까운 대상들에 대한 가학적이고 증오에 찬 성향들을 어떤 이런 증오나 가학적이고 증오에 찬 어떤 자기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쾌락을 줄 수 있다. 즉 이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학적인 쾌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설명을 본다면 이 두 병이 여기서는 강박증과 우울증, 우울 두 가지를 여기서는 멜랑콜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멜랑콜리와 강박증을 환자들은 대개 자기 처벌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원래 대상에게 복수하는데 그리고 질병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문하는 데 여전히 성공하며 대상에 대한 자신의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필요를 회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대상을 공격하는 거죠. 자신의 직접 드러내지 않지만 여기서 멜랑콜리 환자나 혹은 여기서 강박증 환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공격성을 표현하고 실제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랑콜리 환자의 자기 비판이 대상을 공격하고 복수를 가하는 방식이라고 프로이드는 주장하면서 그들이 자기 외에 여기서 자기에 의해 이런 환자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증오와 공격성을 토대로 한 대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나르시시즘이 이 속에 숨겨져 있죠. 자기애적인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가 있어서 어떤 나르시시즘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르시시즘만 있는 게 아니고 대상 관계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대상 관계는 교묘하게도 증오와 공격성을 토대로 한 대상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원래는 나르시시즘과 대상 관계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그중 어느 하나에 나르시시즘이 있으면 대상 관계가 없고 대상 관계가 있으면 나르시시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한편에서는 자기애가 있던 나르시시즘이 있는데 그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적 동일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대상을 자기와 융합시키고 있는 이런 나르시시즘이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위의 사랑 대상, 어쩌면 자기를 실망시켰고 자기를 버린 대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아니고 가장 파괴적인 관계를 지속한다는 아주 양면적인 부분이죠. 그 파괴적인 것은 공격성과 증오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지속한다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이런 환자들은 보통 자기애적 전이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났고 후학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애적 전,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는 것은 나중에 프로이드 후학들이 설명한 얘기고, 프로이드는 이런 환자들은 여기서 멜랑콜리아나 혹은 심한 강박증 환자들은 여기에서 전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후학들은 이 경우에도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